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히 저녁에만 보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보시면 되게 힘드실 텐데 이렇게 수업 들으러 나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자, 오늘은 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1절 역사 학습의 목적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자, 다음에 역사관의 입장에 따른 역사 연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랑케의 주장을 따른 역사 연구이다. 랑케. 일단 남기상 하나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사실이란 게, 네. 사실로 역사죠. 랑케 사관은요, 그죠? 네. 독일의 대표적인 학자 랑케의 사관입니다. 역사가라는 자신을 숨기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독일어 게이시트의 과거에 일어난 일을 뜻합니다. 네. 사실로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인가요? 주관인가요? 객관적 사관이겠죠? 사실로서의 역사이기도 하고 객관적 사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고려를 중세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 위하여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비교하였습니다. 이건 주관입니다. 1번 지문은 주관입니다.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대 무역항인 당항성에 가서 토성의 길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당항성은 원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거고요. 네, 토성의 길을 측정해 봤습니다. 되게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되게 객관적이죠. 3번, 고려시대 관료 중에 과거 합격자와 무능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되게 어렵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로 역사이기도 하고 객관적 사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돌무지 무덤인 서울 석천동 구분과 만주의 장군청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 드러난 사실이죠. 네. 즉, 두 개의 무덤의 특징이 돌무지 무덤으로서 건국자가 전부 다 부여족의 일족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죠. 유사한 문제인데요. 자, 다음 역사서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지금의 학사 대부는 오경과 제자의 글 및 진, 한의 역대 역사에 대해서는 두루 통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자가 들어있으나 우리나라 일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또 그 고기는 옛날 그 기록들은 고기라는 것도 그리 거칠고 볼품없으며 사건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서 군후의 선악과 신하들의 충사와 국가의 안위와 인민의 칠한을 모두 드러내어 경계로 삼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본기, 연표, 지, 열전, 식권을 찬술하여 힌트가 얻어졌죠? 이번 문제는 본기, 세가, 지, 열전의 방식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죠. 세가 부분은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왕을 전부 다 여기에 집어넣고 세가 부분을 빠뜨렸죠. 그래서 우리의 왕을 전부 다 본기 부분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보통 자주적이다 뭐 이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지는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서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예전의 책들이 기록은 있지만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가로세요. 자, 이와 같은 방식을 뭐라 불러요? 기사분말체라고 그래요? 기전체라고 그러겠죠. 네. 기전체입니다. 본기 세 가지 열전의 방식 기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연, 월, 일에 따라 사실의 발생과 발전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예, 이거 편년체입니다. 우리 일기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편년체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공자의 춘추가 그 시초이며 우리나라에서 조선왕조실록이 대표적입니다. 자, 편년체 오늘도 수업을 했어요. 땡땡실록, 땡땡저료, 땡땡 통감으로 끝나는 모든 건 전부 다 편년체 소설 양식이다. 대표적인 뭐죠?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저료, 삼국사 저료, 동국통감 전부 다 그죠? 조선왕조실록, 삼국사 저료, 고려사 저료, 동국통감 전부 다 편년체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3번 한 사건의 발생에서 종말까지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되게 쉽게 편찬했습니다. 기사 종말체입니다. 자, 딱 우리 책에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연려실 기술입니다. 저자는요. 조선후기 이긍익, 조선후기 이긍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려되는 게 이제 삼국유사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삼국유사는 기사 분말체와 유사하답니다. 유사할 뿐이지 완전하게 기사 분말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4번 지문.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롯된 중국 정사를 서술한 기본 체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웠을 거예요. 그죠? 기전체의 원형이 사마천에 쓴 사기가 원형이 되었다. 사마천의 사기가 원형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정사체 기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사마천의 사기가 기본돼야 됩니다. 다행히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더니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론 수업을 안 했던 분들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사마천에 최초로 이걸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형벌을 당하죠. 우리나라에 형벌이 총 5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형벌의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방관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엉덩이 때리는 거니까. 근데 유형은 유배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거. 중앙으로 올려 보내야 한다고.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우리나라의 형벌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형벌이 뭐라고요? 궁형. 중국에만 있습니다, 이거. 이거 뭔가요? 궁형이? 예, 좋은 표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살벌한 얘기 하려고 했더니, 남자들 거세하는 겁니다. 좀 끔찍하죠? 되게 무서운 죄입니다. 사기를 썼던 사마천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갑니다. 문제 3번이요.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둘째, 셋째, 넷째 가야 문제다운 문제도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역사적 시기가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1번 항해도 봉산의 집탐리에서 나온 탄화된 접사를 통해 농경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암기하라는 것도 기억나야 될 텐데요. 봉산의 집탐리. 평양, 신석기, 탄화된 조가 발견됐다. 평양의 남경 유적지. 이렇게 애호지라고 그랬죠. 봉평 신탄조, 봉산의 집탐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에 탄화된 조가 발견됐습니다. 봉산에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이돼야 됩니다. 자, 1번 질문 신석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부산 동삼동에서
폐총에 나온 조개껍데기 가면을 통해서 예술활동 양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산 동삼도 마찬가지로 신석기입니다. 네, 동삼동도 신석기. 석선동도 마찬가지로 안 나왔지만 이것도 다 신석기. 구분할 거 동삼동에 두 가지 얘기해보고 여기 하나 얘기해 보실까요? 동삼동이 뭐가 특징이죠? 부산의 동삼동. 네? 예, 폐총. 여기 폐총 있어요? 없죠. 대신에 석촌에 뭐가 있나요? 동삼동에 폐총도 있고 이것도 있고 석촌도 이거 하나만 있다고. 주거지. 살았던 흔적들이 하나만 남아있고 이건 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촌동 가면 네, 옛날 집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석기 시대 주거 문화는 뭐예요? 신석기 시대에 원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죠. 원형 또는 이런 식으로. 자, 곧 이렇게 나무를 둘러서 이렇게 외부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됐겠죠. 그 다음에 3번 단양 수양계에서 나온 물고기 조각. 물고기 조각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선각화가 있고 암각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건 구석기, 여기는 청동기. 여기는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고, 여기는 자갈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구석기, 청동기. 네. 물론 암각화, 신석기에 표시했던 그림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동기를 보고 있는 게 일반론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양 수양계에 나온 물고기 조각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선각화가 되겠죠. 조각을 통해 물고기가 잘 잡힐 수 있는 기원하였습니다. 구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평남 온천 궁산리에서 나온 뼈바늘을 통해서 직조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석기들이 의복을 해볼 수 있던 기억이 나와 있죠. 뼈바늘. 뼈바늘, 한자로 골침이라고 그러죠. 골침. 뼈바늘, 골침. 그 다음에 실을 뽑았던 게 뭐가 있나요? 예, 가락바퀴. 가락바퀴. 한자로 방주차.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락바퀴. 실을 뽑았다. 실을 꼬매서 옷을 만들 수 있는 뼈바늘, 골침이 사용됐다. 신석기들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죠. 철기시대 주거 양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부뚜막이 등장하였다. 부뚜막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구들장이 등장했다는 얘기 되겠죠. 그죠? 네, 구들장 시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뚜막 시설이 보입니다. 철기시대죠.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 나타납니까? 어느 구조국가에 등장합니까? 동해에 나타납니다. 동해. 동해라는 나라에 부뚜막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식 주거가 등장하였습니다. 네. 청동기 말부터 지상이 주타가 이렇게 나타나시 하면 철기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지상 문화가 등장한다. 지상식 주거가 등장하였다. 철기로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번 철기로 상관이 없습니다. 좀 복합적이긴 해요. 뭐 청동기 말부터 나타나긴 하지만 문제 주의를 본다면 철기로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원형. 원형의 집터는 원형 방형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신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송궁리형 주거가 발달됐습니다. 청동기에는 장방형입니다. 그죠? 청동기는 장방형. 4번, 3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4번 출입구 시설이 붙은 엿자형, 엿자형 또는 철자형도 등장하죠. 이걸 철자형이라고 하죠. 엿자형, 철자형 전부 다 동해 철기시대에 나타난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끔
그 뭐 동해와 옥저가 뭐 청동기 시대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철기 시대입니다. 옥저와 동해는 철기 시대 나라입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동해와 옥저 잘 잡으셔야 돼요. 여자형, 철자형. 그래서 외우셔도 돼요. 동철이, 그 다음에 동료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동해, 철기시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집터 형태.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판서를 좀 줄일까요, 제가? 판서가 많아서 속도가 떨어지나요? 적당하죠? 일부러 많이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빨리 끝내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도전하진 않겠지만 하고 싶은 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30분 당겼잖아요. 저는 되게 좋아요.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타이트하게 하면 되게 힘들어지는데 좀 여유가 있어서 훨씬 더 강의하기는 편하고 좋습니다. 또 가시는 길 좀 편안하게 가더라도 좀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들여밟고 가시라고 이렇게 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기록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토지를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고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그들이 장사 지낼 때는 큰 나무 각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척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모두 가매장하여,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가매장. 가매장하되 겨우 형체만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족과 같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서 각 속에 안치합니다. 옥저의 골장제입니다. 옥저의 골장제입니다. 두벌묶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쇠골장 뭐 이런 표현,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뼈만 추려서 다시 가족 묘에다가 같이 안치하는 거죠. 가족 묘에다 안치하는 옥저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다음에 옥저 이치를 또 가끔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이 앞전에 제가 모의고사 하는 데서 많은 사람이 틀렸던 것 같은데요. 옥저가 여기입니다. 환경북도 지역입니다. 환경북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동해가 여기 옥저고요. 환경남도 지역하고 강원도가 좀 겹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동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려시대 여기가 쌍성총관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쌍성총관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우왕 시기에 철령이 문제가 제기됐던 지역이 여기기도 하고요. 우왕 시기에 명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철령이 이상의 문제를 진해 영토로 삼겠다 해서 우리 우왕하고 최영 장군이 이하도에 이성계하고 조민수를 출정해서 요동 정벌을 명령했던 정벌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종이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잘 못 맞히는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만 외우는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옥저 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본다면 이런 것도 같이 잡아주셔야만 응용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옥저에 대한 문제 단순한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앞전 모의고사 이거 나왔어요. 되게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출제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안 했나 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은 몰라도 된다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다 맞추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다 응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풀게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신지읍차 또는 신지견지읍차불해라고 총 다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신지견지 읍차불해 어디에 나타나는 족장들인가요? 사만이죠. 이 사람들은 큰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소족장, 대족장 정도 개념 잡으면 되겠죠. 두 번째, 일종의 매매원인 민며느리 집 풍속이 있었다. 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민며느리 풍속이 있었다. 옥저할 때 암기상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죠. 이렇게. 옥저에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영혼은 살아있다 해서 항아리에다가 쌀을 가득 채워놓고 언제든지 와서 먹게 할 수 있게끔 했다. 일종의 영혼 불멸 신앙이 지금 현재 옥저에 보이고 있죠. 원시 신앙이었던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쌀을 집어넣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민항 이렇게 암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산물로 천천히 할까요? 아니, 적는 게 많아서 눈치 보여서 제가. 선생님 눈치 봐야 되니 힘드네. 3번 특산물로 당궁이나 하는 할과 당궁이나 할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했습니다. 여긴 동해죠. 당궁, 과하마, 반어피.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란 뜻입니다. 박달나무 단자를 써요. 박달나무로 만든 활, 당궁. 그 다음에 가하마. 과일나물 밑에를 지나가는데도 다치지 않을 정도 아주 조그만 말, 조랑말 정도 의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들. 이게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의 값을 12배로 배상했습니다. 절도죄를 정리 한번 하죠. 답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장 강하게 했던 나라가 고조선 뭐였습니까? 노비를 삼고요. 부여와 고구려가 공통적이죠. 일책, 그렇죠. 일책 12법이죠. 그 다음에 백제 가볼까요? 일책 2법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정리하시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고구려의 할은 뭐예요? 네, 구분하셔야 돼요. 고구려의 할은 맥궁입니다. 당궁과 맥궁을 이렇게 섞여서 쓸 경우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이 소재가 뭐예요? 상아. 상아 옷, 쇠붙이를 더해서 만든 겁니다. 상아와 쇠붙이를 더해서 만든 게 고구려의 할입니다. 당궁과 맥궁 구분하시고 말장난 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구려에 들어갈지 동해에 들어갈지는 출제자 마음이니까요. 자, 5번까지 풀었습니다.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제 6번으로 갈게요. 자, 사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재정일치사였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만시대가 되면 뭐가 되죠?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예. 즉 정치적 분장과 제사적인 소도로 구분되죠. 예. 그 다음에 제사장. 소도라는 곳에 천군이 있어서 별도의 영역을 달려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1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2번 저수지가 축조되었고 벼농사가 발달하였습니다. 그죠? 저수지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벼농사가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졌겠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김제의 벽골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국사하고 사회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김제의 벽골제. 그 다음에 뭐 상주의 공검제 생각나는 데 적어볼까요? 상주의 공검제. 상주의 공검제.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지? 제천의 의림지. 제천의 의림지. 밀양도 있습니다. 밀양의 수산제. 전부 다 사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번 철이 많이 생산돼요. 철이 많이 생산돼요. 벼농사가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철이 많이 생산될 지역 마한 변환 중에서도 변환이 철 생산이 많죠. 대표적인 동네가 마산의 성산동,
김해의 야철지 대표적인 게 변환의 철 생산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3월에 제천 행사죠. 다 정해볼까? 그렇지. 부여는요? 영국 이 정도. 몇 월달? 12월달. 고구려는요? 동맹 몇 월달이에요? 10월달. 백제 있나요? 신라 있나요? 없죠. 동해 있죠. 동해는 우천. 여기도 10월달. 3월에 5월이 한 번 있죠. 5월을 우리 뭐라 부르죠? 수린날. 여기. 정수리에. 그러니까 1년을 10달로 봤기 때문에 이 중앙 부분을 정수리로 본다고요. 수린날. 그 다음에 10월달에 계절제.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정리하는 거죠. 각 나라의 제천 행사를 쭉 한 번씩 살펴보는 거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왜? 다 10월이잖아요. 여기만 12월이잖아요. 이유는 설명드렸죠. 을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은나라의 달력, 을력만 1년을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1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1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달이 돼서 요즘에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양력, 음력 할 때 지금 음력, 달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하는데 계속 쉬운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자, 다음 중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에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인물로 바르게 짝지은 것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되는 것. 세영동검은 초기 철기로 넘어온 시기죠.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 청동기에서 넘어오는 시기,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명도전, 답이 되겠네요.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우리나라와 고조선이 통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고조선하고요. 그 다음에 화폐에 아까 뭐라고 그랬지? 명도전 다 적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명도전도 발견됐고 오수전도 발견됐고 그 다음에요. 오수전 또 뭐 있지? 발량전. 요건 진나라 것. 요건 한나라 것. 요건 춘추 전국시대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중국의 여러 나라와 교류, 통상이 이어졌음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진가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한자가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진과 진나라 시대에 창이 발견됐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붓이 발견됐죠. 경상남도 창원시 다오리 유적지. 재작년 기출문제인 거 아시죠? 동네 이름을 물어봤죠. 요거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다 준단 말이에요. 경남 창원시까지 다 주는데 동네 이름을 맞히는 거였습니다. 다오리. 네. 이렇게 공부한 애도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네. 고인들은 청동기 대표적인 족장들의 무덤이니까 니은 디귿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8번 가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제천 행사는 뭔가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에 뒷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고구려의 서옥제. 우리말로 번역할까요? 대릴 사이제. 즉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언제까지 사는가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목적은요? 노동력 제공이 목적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 나라의 제천 행사를 물어보는데요. 아까 방금 냈네요. 고구려 찾자. 여기 있나요? 동맹이 되겠네요. 고구려 동맹이 되겠네요. 자, 무천은 아까 어디였죠?
통해, 영고, 부여, 계절제, 사만, 네, 이렇게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8번까지 원스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가기 전에 좌측에 보시면 비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일부러 지금 현재 그 잡아온 건데요. 보시라고 책에 잘 나오지 않는 거니까. 지금 진흥광 순수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정희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죠? 김정희가 두 개를 진흥광 순수비를 발견했죠. 확인해 준 거죠. 첫 번째가 북한산비하고 두 번째가 황초령비입니다. 김정희의 즉 고증학이죠. 즉 금석학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한 가장 대표적인 비석 두 가지는 잡아야 되겠습니다. 북한산비 지금까지 계속 써먹었던 게 다 아는 거고요. 황초령비도 추가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보시면 한쪽에 이렇게 기퉁이가 날아갔어요. 그나마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 진흥왕이 저기 함경도 황초령 지역까지 진출했던 모습을 김정희의 고증학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초령비 잡으셔야 됩니다. 네. 황초령비. 마운령비는 아직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혹시 마운령비로 출제자들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운령비는 아직까지 진흥왕이 밝혀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희가 밝혀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순수비는 맞지만. 네. 순수비가 총 몇 개인가요? 진흥왕의 순수비 총 몇 개죠? 한번 해봐요.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또요. 창령비. 또 뭐 있지? 다 된 것 같은데. 네. 순수비는 아니지만 척경비가 하나 있는데. 척경비. 야이차 기록도 나와 있고. 중원? 아니지, 중원 고구려라니. 네. 실수할 뻔했네. 뭐예요? 야이차가 나온 게? 단양 적성비. 단양 적성비가 뭐죠? 대표적인 척경비죠. 요 네 개는 순수비입니다. 왕이 직접 전쟁터에 군사를 몰고 나서 땅을 차지한 지역을 그리고 비석을 세운 걸 순수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본인이 직접 가지는 않았죠. 네,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밑에 희하 장수들이 가서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걸 척경비라고 합니다. 구분하시면 돼. 순수비하고 척경비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 됐죠? 순수비는 뭐라고요?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직접 진두지에서 그 땅을 차지한 걸 순수비. 4개. 왕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희하 장수들이 가 차지한 걸 척경비. 경계를 표시했다. 자, 이제 문제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국시대. 고구려가 강盛했을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것이다. 고기 사실을 시대순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 잡고 계셔야 되겠죠. 네. 4, 5, 6 백제의 가장 전성기 이렇게 백제는 근초고 그 다음에 광해토대왕하고 장수왕 신라 진흥왕 물론 법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진흥왕 최소한도 이 정도는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만 최소한도 선택의 폭을 2개로 줄일 수 있어요. 그죠? 최소한도 4, 5, 6, 190 정도를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초고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광장, 그 다음에 진흥왕 다 땅을 넓혔던 왕들입니다. 보죠. 백제 웅진천도 문주왕입니다. 그죠? 1번 지문은 문주왕입니다. 문주왕입니다. 앞에 누가 죽었죠? 계로왕이 아차산성에서 전사했죠. 역추적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주왕 언제 도망갔지 연도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 앞에 건 연도 몰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아차산성에서 누구죠? 장수왕이잖아요. 그죠?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이고 그 확인을 했던 문주왕이 웅진까지
켰죠. 공진천도가 이루어진 거죠. 장수왕의 기본적으로 몇 세기가 되겠습니까? 5세기 일단 잡아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연도는 475년 살짝만 적어 놓으세요. 여름을 위해서 475년이고요. 그 다음에 나제동맹 결성 보겠습니다. 적어 놓으실래요? 433년 나제동맹. 장수왕의 평양천도가 있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자, 니을부터 먼저 갈게요. 니을번.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건 427년입니다. 장수왕의 427년 평양천도. 평양천도. 그리고 백제와 신라가 이제 나제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유왕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나제동맹 결성. 비유왕하고 눌지왕입니다. 신라의 433년. 연도를 몰라도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에 나제동맹 순서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강개수대왕 비건립. 네, 이건 414년. 414년은 평양천도 전이에요. 네. 장수왕 414년. 강개수대왕 비. 연도 몰라도 풀어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광평 이렇게. 강개수대왕 건립 이후에 평양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광평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 연도 외우지 마세요. 연도 외우지 않아도 다 풀어요. 왜냐하면 근현대에서 연도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앞에 것은 될 수 있는 하나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유추해서 딱 풀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굳이 연도를 외워서 암기상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광평, 강개수대왕 비 건립, 그 다음에 평양천도 순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제동맹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관등 승진이 상한선은 6등급인 아찬까지 갔습니다. 아찬이네요. 이건 암기사항이죠. 그죠? 네. 대대. 몇 품부인가요? 6등품의 최고 맥시멈 자리가 아찬. 5등품이 대나마. 4등품이 대사. 12번의 대표적인 인사가 장보고 대사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12관 등의 장보고 대사. 자, 6등품 아찬입니다. 등난이라고도 표기했습니다. 누가요? 네, 최치원의 기록에 나오죠. 네. 최치원의 기록에 하면 6등품을 등난이라고 합니다. 등난이란 획득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남들은 이상하게 낮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도 되게 높은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획득하기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등난이라는 자리를 씁니다. 자, 보겠습니다. 설총, 강수, 최치원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맞죠? 김씨 아닌 애들이 나오면 다 대부분 6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99%입니다. 두 번째, 신라 중대. 신라 중대는 전제왕권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신라 중대는 전제왕권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네, 6등품에 해당되는 거고요. 3번, 집사부 시중직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여기는 볼까요? 시중직을 역임한다? 6등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등품은 최대 맥시멈 자리가 시랑의 자리입니다. 시랑. 대통령 경호 비서실 차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수업 시간에 있을 거예요. 진골이 가는 자리에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장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장군, 김유신 장군. 지방의 장을 뭐라고 보죠? 도독. 네,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시중, 비서실장들. 요건 친구를 독차지하는 겁니다.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네, 6등분 불가능합니다. 장관들, 장군들, 지방관, 도독, 그 다음에 비서실장, 시중, 진골이 자리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중의제를 설치하여 이들의 승진에는 불만을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예. 예. 중간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예. 승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두품 내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두품 내에서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4두품 내에서만, 5두품 내에서만, 6두품 내에서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골품제 모순을 조금이라도 해결을 요량으로 만든 게 중의제입니다. 승진제도 쉽게 요즘 말 우리말로 바꾸면 승진제도. 두품 내의 승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6두품이 진골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5가 6으로, 4가 5로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5번 신라 말기에는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반신라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빙고. 답은 3번. 다음 페이지 11번 가겠습니다. 발해의 여러 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발해로 넘어왔습니다. 대조영은 길림성의 도나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근거가했습니다. 발해를 근거가했습니다. 맞죠? 처음부터 발해라 하진 않았어요. 그죠? 이 질문은 큰 문제는 없는데 처음부터 발해를 근거가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불렀죠? 진, 구력 얼마 가지 않아서 발해. 이것도 같이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진,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 발해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선왕 때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선왕 때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요동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이거 나오면 틀려요. 요동과 요소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동까지입니다. 세 번째, 문왕 때는 수도를 상경에서 중경으로 옮겼습니다. 수도에 관련된 부분 계속 나오죠. 볼까요? 대조영. 대조영을 뭐라 부르죠? 묘를 고왕이라고 부릅니다. 고왕. 고왕 때부터 무왕까지는 동모산이죠. 문왕 때 중경, 상경, 동경. 그죠? 성왕 때 상경으로 옮겨서 선왕 때까지 계속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상동입니다. 중상동. 볼까요? 문왕 때 수도를 상경에서 중경으로 옮겼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거죠. 이렇게. 중상동 일단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 중상동. 중경, 상경, 동경. 이건 비교적 쉽게 나온 거고요. 또 수업자 이런 시간에 자주 얘기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자, 봐보세요. 발해 왕 중에 상경을 수도로 했던 왕들에 대한 업적으로 옳지 않는 거 물어본다고. 이렇게. 상경, 문왕 하나 잡을까요? 상경, 봐요. 문왕, 성왕, 선왕이 다 공통적으로 상경을 수도로 합니다. 그죠? 상경을 수도로 했던 왕들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을 끊임없이 물어본다고요. 문왕, 성왕, 선왕 전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야, 이렇게 나오면 난 틀리겠다. 빨리 찾아봐야지. 이론을 막 뒤져봐야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 무왕 때 장문유가 이끄는 수군이 당의 산중지방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설치했습니까? 발에 관을 설치했죠. 이제 무역소 기능이죠. 무역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발해관을 설치합니다. 이때 당이 신라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발해를 공격해달라고 요구하죠. 그 신라의 장소 실제로 가죠. 누가 가죠? 김산해? 이게 산해로 들리지? 김사란 적겠습니다. 김사란이 실제로 군사를 끌고 발해를 공격에 출발합니다. 성공 실패? 이유는 폭설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당나라가 뭘 보면 신라의 영토를 확인해 주는 거죠. 대동강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의 땅으로 인정하는 거죠. 신라의 땅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언제? 어느 왕 때요? 적어야 되는데 성덕왕 때. 두 가지가 있죠. 국교가 소개된 것도 하나 더 있죠. 공자와 그의 10철 72제자의 화상이 국학에 안치됩니다. 국교가 재개됐음을 의미합니다. 국교가 언제 수립됐나요? 문무왕 때. 나당 전쟁 때 국교가 단절됐죠. 단절된 것이 다시 성덕왕 때. 생각해봐. 중국과 단교가 되는데 공자의 화상을 갖다가 자기 나라 국립대학에 안치한다는 건 국교가 재개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두 개 다 잡아야 돼. 김사란 잡고 그 다음에 공자 화상당에 가 잡아야 됩니다. 성덕왕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네. 자, 12번 갈게요. 자, 밑줄줄 낭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왕 7년에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입니다. 율령이 딱 떠올려야 되는데 떠올릴 수 있겠죠.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간의 공복을 제정했대요. 공무원의 복식을 정했대요. 답 나왔죠. 이미 신라의 법흥왕입니다. 신라의 법흥왕입니다. 왕 19년에 금강국의 왕인 김구애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네들 신라의 귀족으로, 진골 귀족으로 편입시켜줍니다. 자, 이 왕의 업적, 법흥왕의 업적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1번,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맞나요? 맞죠? 건원, 연호를 처음 세웠다는 뜻이에요.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흥왕 때 연호를 외우기 쉬워요. 연호를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건원 자체가 한자 뜻이에요. 처음 만들었다. 법흥왕의 업적 다 잡아야 되는데 옆에 적으세요. 네, 법흥왕의 업적.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병부 설치 기본으로 나와야 되겠죠. 네, 원래 국방부를 만들어서 병권을 직접 진두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그 다음에 골품제를 갖다가 만들어내죠. 네, 골품제. 즉 골품제는 말은 관등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복제정. 아까 방금 위에 나왔죠. 공복제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불교공인. 그 다음에 금강가야 복속. 뭐 이런 단어들이 법흥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복속시킨 사람은 법흥왕이 아니라 진흥왕.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증왕. 네. 지증왕입니다. 네. 누가 진흥왕을 했어요? 제가 막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증왕입니다. 유학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신문왕. 여기는 신문왕. 유학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했다. 신문왕입니다. 학교 바뀐 거 한번 봐야 되겠죠. 경덕왕 때 바뀐 대학 이름 태학 감. 다시 해공왕 때 다시 국학. 이렇게 순서. 국학, 태학, 다시 해공왕 때 국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진흥왕. 요거 꼭 잡아야 돼요. 집업지는 순서 외워야 됩니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주로 나온 게 뭐예요? 이거? 블렁크. 주로 블렁크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 지증왕 업적 잡아주고 가. 그 다음에 여기 나.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잡아줄 거거든. 주로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 법, 진. 다음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진흥왕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죠? 진지왕이 나와야 돼. 진지왕. 네. 진흥왕의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큰아들은 죽은 이유는요, 개에 물려 죽어요. 네, 아쉽죠? 네, 개에 물려 죽고요. 진지왕이 근데 문제는 쫓겨나죠. 뭐 했다고요? 음사하다가 쫓겨나죠. 그리고 진평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다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공주가 하나 나와야 되겠네요. 선덕 여왕, 진덕 여왕. 끝나죠. 중대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춘추의 계열이 태종 무열한계가 권력을 줬습니다. 여기 출발해 집업진부터 출발해서 이 정도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진짱을 제가 쓰는 이유는 김춘추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춘추의 손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어떤 블렁크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죠? 네. 항상 블렁크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빈칸 채우기가 있네요. 뭐 넣으면 됩니까? 법웅왕. 법웅왕 넣으면 돼요. 빈칸 채우기. 법웅왕. 자, 이행하는 건 15번까지 풀겠습니다. 네. 13번. 밑주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동부대인 대대로가 대대로 밑줄로 가야 되겠죠. 벌써 힌트가 나와야 됩니다. 대대로 최고 관직입니다. 고구려에 사망하자 아들인 그가 마땅히 그 뒤를 이어야 할 것이지만 나라 사람들이 성품이 잔인하고 포화가 다하여 미워하였기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머리를 조아르며 여러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그 직위를 임시로 맡기를 청하면서 만약 옳지 않은 행위를 하면 폐하에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마침내 그 직에 오를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연개소문 얘기입니다. 연개소문 얘기입니다. 연개소문이 동부대인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동부대인입니다. 오부족 연맹 중에서도 연개소문은 동쪽을 대표하는 부족 집단이다. 오부족 중에 대표 집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천리장성 수축을 주관하였다. 맞나요? 맞죠. 누구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당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여기죠. 부여성, 그 다음에 비사성까지 천리장성, 연개소문. 즉 당나라의 공격을 어느 방향인지 다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부여성, 비사성까지. 두 번째, 당으로부터 도교를 수입하여 장려했다. 맞죠? 도교를 장려하죠. 네, 도교가 상무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교 애들은 전쟁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죠. 예, 귀족들이 전부 다 불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귀족들이 사병들을 갖다가 내줄 리가 없죠. 네. 그 다음에 3번 남진정책을 추진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습니다. 남진정책 하면은 장수왕입니다. 5세기 장수왕입니다. 남진정책. 그 다음에 4번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당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4번 시기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 고구려의 흥한령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흥한령 일대 5세기 후반 479년 장수왕 479년 흥한령 일대 내몽골제까지 가까이 간 거죠. 되게 멀리 갔겠죠. 자기 아버지도 훨씬 더 많이 간 거예요. 네, 흥한령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백제의 사비천도 성왕 6세기 초 그 다음에 신라의 마운영 걸예비 진흥왕 568년 6세기 후반. 그 다음에 니을번 정기가야연맹의 약화 금강가야를 의미합니다. 정기가야연맹의 약화. 강희수대왕이 애구침범 때 400년에 뇌물 말익한 시기에 5만 명의 기병을 끌고 경주에 와 있는 애구를 물리치고 저기 부산 앞바다에 있는 김해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금강가야까지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400년, 즉 5세기 초에 약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세력 재편은 대가야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순서를 물어본다면 답은 4번으로 하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사실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겁니다. 시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라에서는 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관리에게 관료저지라고 하는 토지를 주는 한편 귀족들에게 노곡을 폐지했습니다. 신문왕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성덕왕이죠. 그럼 신문왕하고 성덕왕 시기를 물어본다면 신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한다면 중대가 되겠네요. 중대. 자, 볼 수 없는 것.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하고 하엄정을 개창했습니다. 문무왕 때입니다. 문무왕 때입니다. 당연히 중대죠. 당연히 중대입니다. 궁국 기물을 담당하는 집사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것도 중대입니다.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이 훨씬 더 기능이 강화됐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상대등에 비해서. 상대등은 세력이 대신 약화돼야 되겠죠. 3번 육두품의 집사부 실향적인 진출하는 등 정치적 진출이 활발하였습니다. 즉 왕의 조언자 역할을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중대 육두품들은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4번 하백의 의장인 상대등의 지위가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됩니다. 대신에 아까 시중의 지위가 강화되고 상대등의 지위는 귀족들의 대표였던 상대등 지위는 약화됐다. 답은 4번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